안녕하세요. 괴미사입니다. 오늘은 3월에 업로드한 영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늘 어두운 이야기들 뿐이지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사고를 접하다 보면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자신의 불행한 삶이 타인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한 반성 없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모치다 타카시. 1942년 5월 15일 해방 전인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해 후쿠오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 기술자로 근무했지만 사실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욕이 무척 강했다는 점이죠. 1976년 8월 일본 각지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당시 야마구치현의 한 스트립 클럽에서 조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시내의 다방에서 가출 중이던 여고생 A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를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라는 말로 꼬드겨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라는 게 본인이 조명 담당으로 일하던 스트립 클럽이었죠. 하지만 업소의 사장은 미성년자를 데려와서 어쩔 셈이냐 라며 채용을 거절했고 모치다는 결국 여고생과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해 일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에도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던 터라 결국 모치다는 여고생 A씨에게 함께 오사카로 가자 라며 그녀를 설득했죠. 그러나 A씨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 자신의 몸만 탐하는 모치다에게 이미 질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치다의 설득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이때 모치다는 그녀의 이런 차가운 반응에 분노해 함께 숙박하던 호텔에서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홀로 오사카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76년 8월 13일 체크아웃 시간이 되었음에도 잠겨있는 방을 이상하게 생각한 호텔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A씨의 시신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숙박부를 기반으로 모치다를 지명수배했고 결국 그는 12일 만에 오사카에서 체포, 재판에 넘겨져 고작 징역 10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1984년 12월 20일 8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된 모치다는 출소 후 치바현에 살던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다시금 영화관에서 영사기 기사로 근무했지만 일이 영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금방 그만두었고 이내 도쿄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그는 다시금 경찰에 체포당하는데요. 이번에 그가 체포된 이유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훔친 차량이었고 그는 면허가 없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면허로 도로를 활보했던 것이죠. 결국 모치다는 다시금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 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엔 다시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인에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에 갔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슬슬 정신을 차릴 법도 합니다만 그의 본격적인 범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89년 12월 19일 새벽 1시 당시 도쿄 고토쿠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 택시에서 내리는 한 여성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누마 쿄코로 당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치다는 성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보니 그는 카누마 씨에게 흑심을 품고 같이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로 그녀를 꼬드겼는데요. 그런데 이때 카누마 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기분이 좋았던 모양인지 모치다의 초대에 응했고 결국 이들은 가까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당시 카누마 씨는 일본 담배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KTNG에 근무했고 직장에서 겪는 일이나 자기가 사는 곳 등을 모치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치다의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때의 대화로 그녀가 사는 곳을 알게 된 모치다는 새벽 2시경 술자리를 끝마친 후 같이 호텔 갈래요? 라는 말로 그녀를 유혹했습니다만 카누마 씨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인지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집까지 혼자 가겠다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치다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같이 호텔에 가자고 그녀를 끈질기게 유혹했고
결국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다다랐을 때 모치다가 그녀를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갑자기 덮쳐진 그녀는 모치다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카누마 씨의 저항에 분노한 모치다는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녀를 기절시킨 뒤 기절한 그녀에게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관계 중 쾌감을 높이기 위해 우연히 주변에 떨어져 있던 전기 코드로 목을 강하게 조르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행위 이후엔 반나체 상태로 기절한 그녀를 버려두고 지갑이 든 가방을 훔쳐 도망쳤죠. 12월의 겨울, 그것도 한밤중에 반나체로 방치된 카누마 씨였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인근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덮쳐진 이후 실신했던 터라 본인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였죠. 한편 성범죄의 가방까지 훔친 모리타는 가방 속 수첩에서 카누마 씨 본인의 집 전화번호를 발견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카누마 씨 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경찰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일단 12월 29일 10시에 10만엔 역 근처로 가지고 와 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누마 씨는 기지를 발휘해 절대 경찰에 말하지 않겠다며 범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그동안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음에도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잠복했고 이윽고 돈을 받으러 온 모치다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죠. 1990년 3월 13일 최종적으로 모치다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7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홋카이도의 삿포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신고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감히 신고를 해? 하필 이런 추운 곳에 수감된 것도 다 그년 탓이다. 그년이 신고해서 내가 잡혔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던 것이죠. 아니 본인이 성범죄 저지르고 가방 훔친 탓이지 이게 신고를 한 피해자 탓을 한다는 게 진짜 제정신인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는 감옥에서도 자긴 억울하다며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7년이라는 수감 기간 동안 독방에만 13번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모두 신고한 카누마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죠. 1997년 2월 21일 교도소를 만기 출소한 그는 다시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보복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치다는 7년 전 술자리에서 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아파트 단지에 방문했는데요. 다만 이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이상이 살던 대형 단지라 모치다가 카누마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치밀하게도 그는 주민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하루에 딱 한 동씩만 우편함의 이름을 체크하는 한편 설비 회사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흉기로 사용할 식칼이나 밧줄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시간이 지났고 1997년 4월 7일 마침내 모치다는 카누마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복수심에 불타던 모치다는 5월 장기 연휴 기간이 되면 카누마 씨가 오랫동안 집을 비울 거라 생각,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식칼의 자루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들고 다닐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전단지로 칼집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4월 18일 아침 6시 45분경 모치다는 출근하는 그녀를 습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카누마 씨가 살던 건물로 향했고 비상 계단에 숨어 기회를 노렸는데요. 이후 아침 8시 무렵 카누마 씨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확인한 그는 흉기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다가가던 도중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범행 시도를 포기한 그는 계획을 바꾸어 퇴근하는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모치다는 입고 있던 옷으로 흉기를 감싸 계량기에 숨긴 뒤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그녀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이내 그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7년 만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당시 카누마 씨는 모치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사람이 내리기는커녕 자신과 같이 올라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아무튼
엘리베이터는 카누마 씨가 살던 4층으로 올라갔고 문득 그녀의 뒤에서 남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카누마 씨입니까? 이에 그녀는 무의식 중에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카누마 씨에게 나 기억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누마 씨는 이때까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자 남성은 7년 전 사건 기억해? 라는 말과 동시에 품에 숨겼던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모치다를 알아본 카누마 씨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쥐고 있던 시카를 성공적으로 빼앗았던 것이죠. 이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추자마자 그녀는 시카를 쥔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주했습니다. 이때 얼떨결에 흉기까지 빼앗긴 모치다는 순간적으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조금 다치더라도 지금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해 도망치는 그녀를 덮쳐 폭행, 흉기를 빼앗았고 배와 가슴을 수회에 걸쳐 찌른 후 다시금 그녀의 가방을 훔쳐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인해 카누마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매복한 범인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치다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각에 수상한 남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황급하게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택시 운전사에게 상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차 내에 남은 혈흔, 장문을 통해 모치다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월 26일 경찰은 자택으로 귀가한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는 7년 전 일을 사과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비명을 지르길래 죽여버렸어요. 흉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니 세상에 시카를 들고 사과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그는 얄팍한 거짓말로 경찰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엔 경찰의 추궁 끝에 예전에 그년이 날 신고해서 감옥에 갔다. 원한을 풀기 위해 죽였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죠. 이후 결국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 측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베었다. 이는 즉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 손가락을 베어 패닉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최종 변론에서 변호 측은 심야에 우연히 만난 모치다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밤거리를 걸은 것은 피해자의 중대한 잘못이다. 그 잘못 때문에 7년 후 살해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방청석에서 5만 가지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원한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사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죠. 그리고 재판에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 측은 즉시 항소했고 2000년 2월 28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동기가 악질적이며 고도의 계획성과 강한 사리를 가진 범행이다. 과거 전과로 2차례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고작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말과 함께 원심 판결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모치다는 상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그의 상고는 기각되어 2004년 10월 13일 모치다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종적으로 범인에게 합당한 형벌이 선고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 탓을 한다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 맞는 직장 상사들이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SM클럽에서 일하던 쌍둥이 형제가 자신의 직장 상사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무츠다 신지. 일란성 쌍둥이인 그는 형인 무츠다 켄지와 함께 1970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형제는 선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형인 켄지는 시원한 공과대학에 동생인 신지는
센슈 대학 상학부에 진학했는데요. 하지만 신지는 대학 생활이 영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디자인 전문 학교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쓴맛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정확한 정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일하게 믿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계기로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인간은 못 믿는 존재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로지 돈만을 믿는 성격으로 변해버렸죠. 이후 그는 미국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거나 강도짓을 벌였다 체포되어 1994년 9월 귀국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강제 추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아무튼 귀국 후 무직이 된 신지는 스포츠 신문을 읽던 도중 도쿄의 고탄다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라는 SM 클럽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고, 이곳에 연락해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무렵엔 대학생이었던 형 켄지를 소개해 쌍둥이 형제가 함께 SM 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죠. 당시 이 클럽은 하시구치 세이지라는 인물이 경영했습니다. 하시구치는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유명 대학인 케이오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이후엔 부동산 관련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1년 만에 퇴사한 뒤 1993년부터 SM 클럽을 경영하던 인물이었죠. 당시 그와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들에 따르면 겉과 속이 다르지만 머리가 좋았다. 사람은 믿지 않고 돈만 믿었다.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사람은 바로 해고하는 등 원한을 사기 쉬웠다. 다른 종업원이나 동업자들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 라며 그를 회상했습니다. 아무튼 신지는 SM클럽에서 일하던 도중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의 제안은 매출이 많아지면 많이 떼어줄게. 만약 추가적으로 가게를 열게 되면 그땐 점포를 너한테 맡길게 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신지는 잘만 하면 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욕적으로 영업과 근무에 임했고, 그 결과 이전까지 한 달에 600만엔 정도였던 매출이 그의 적극적인 영업으로 인해 1000만엔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아마 현장에서 일하며 개선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모양입니다. 한편 이렇게 늘어난 매출을 바탕으로 사장인 하시구치는 새로 점포를 개업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그는 새 점포를 신지에게 맡기기로 약속했었지만 정작 개업 후엔 아주 약간의 보너스를 줬을 뿐 점장으로 앉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심지어 이듬해인 1995년 2월엔 새 점포를 개업하며 신지를 점장으로 임명하기는커녕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히라가 마사히로라는 인물을 점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당시 신지가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이에 대해 따지자 그는 이제부터라도 하루 매상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너스를 줄게 라는 말로 그를 달랬고, 신지는 다시금 영업에 매진했지만 하시구치는 매일매일 기준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신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지는 급료 인상과 점장 자리에 관해 하시구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점점 신지의 마음속엔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지는 사장인 하시구치 외에도 본래 자신이 맡았어야 할 점포의 단골 손님 출신 점장 히라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히라가라는 인물은 직원들을 깔보기 일쑤였던 데다 일처리도 빈틈투성이었지만 정작 월급은 신지보다 약 4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히라가는 가게 매상 횡령은 물론 여성 종업원에게 매춘행위를 시켜 별도 요금을 취하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지가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이야기해도 하시구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또한 이 가게에서 일하던 신지의 형 켄지 역시도 히라가의 거만한 태도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은 물론 동생을 업신여기는 사장 하시구치 역시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1995년 10월 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장인 하시구치가 갑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확 깎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에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한 신지는 점장으로 앉혀준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졌지만 하시구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뭐 불만 있으면 관두던가. 결국 신지는 이 대화를 계기로 하시구치와 히라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신지가 처음부터 살해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독립해서 자신의 가게를 차릴 생각을 했지만 만약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동종업계인 하시구치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독립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떠올린 계획은 바로 하시구치를 살해한 뒤 가게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지는 형인 켄지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고 형은 처음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이내 동생의 설득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죠. 다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시구치는 키 174cm, 체중 80kg에 무술을 연마했었고 히라가는 키 182cm에 몸무게 110kg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이들 무츠다 쌍둥이 형제는 키가 160cm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평소 히라가나 하시구치에게 불만이 있었던 직원 A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계획에 가담시키게 됩니다. 당시 무츠다 형제와 A는 함께 범죄 계획을 세웠고 1995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도끼, 망치, 비닐 시트 등의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신지는 A에게 이제부터 기회가 있으면 죽일 거야. 일단 잘 출근해서 일해줘. 라고 일러두었죠. 199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무렵 당시 신지는 흉기를 품에 숨긴 뒤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소파엔 점장인 히라가가 잠들어 있었죠. 이에 신지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형인 켄지를 불렀고 이들은 잠든 히라가의 머리를 망치와 도끼로 공격하는 것은 물론 가슴을 칼로 공격해 그를 살해합니다. 이후 이들은 공범인 A를 불러 시신을 욕실에 숨겼죠. 그리고 이날 오후 5시 무렵 신지는 이번엔 사장인 하시구치에게 와 사장님 진짜 귀여운 여자가 면접 보러 왔어요 라는 거짓말로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는데요. 참고로 당시 형인 켄지는 첫 번째 살인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범행 가담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에 신지는 하는 수 없이 A와 둘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고 하시구치가 예쁜 여자 이야기에 속아 방에 들어간 순간 뒤에서 망치로 그를 공격하는 한편 공범 A 역시도 하시구치를 덮쳐 쓰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이 틈을 노려 칼로 등을 수회에 걸쳐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하시구치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현금 20만엔이 든 지갑, 자동차 열쇠, 자택 열쇠 등을 훔친 뒤 시신을 숨겼고 일 관계로 알고 지내던 야쿠자에게 연락해 두 구의 시신 처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당시 신지는 처리 비용으로 벤츠 차량 2대, 현금 1000만엔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야쿠자들은 두 구의 시신을 회수했고 이후엔 나무 상자에 넣은 뒤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 1996년 1월 21일 이바라키현 카시마항구에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방해물을 제거한 신지는 그동안 하시구치가 경영에 관여했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훔친 자택 열쇠로 그의 집에 침입했고 SM클럽 관련 문서와 금고를 훔친 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하시구치의 통장에서 총 4천만엔 정도를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SM클럽을 경영하게 된 신지는 단기간에 총 1억 3천만엔, 우리 돈 약 1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1996년 2월 무렵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하시구치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시구치의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종된 하시구치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를 인출한 것은 시신 유기 처리를 맡았던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정황상 신지는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이 든 통장과 위임장을 줬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아무튼 이로 인해 총 4명의 야쿠자가 체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지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죠. 그리고 1996년 9월 6일 이들이 진술한 유기장소 카시마항에서 실제로 2명의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기에 9월 25일 수사본부는 신지, 켄지, A를 강도살인 등으로 다른 야쿠자 4명을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신지는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 라며 강도 목적은 부인했는데요. 당시 검찰 측은
신지는 범행 계획, 흉기 선정 등을 주도한 주모자다. 형사 책임이 지극히 무거우며 스스로 2명을 살해했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형인 켄지에 대해선 점장을 살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신지에 이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1998년 6월 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지극히 잔인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형인 켄지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A는 그가 가담한 것은 시신 운반과 하시구치를 제압한 것뿐이다. 라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사형수가 된 신지는 감옥에서 우연히 일본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이케다 아키코라는 여성이 쓴 책을 읽게 됩니다. 당시 그는 그녀의 책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지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저자인 이케다 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를 계기로 약 7개월 동안 23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이케다 씨는 2007년 2월 23일 46세의 나이에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6월 17일 신지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신지는 사형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케다 아키코 씨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형 판결 이후의 행보가 다른 범죄자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맙시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세였습니다. 도주.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도망치기 마련이죠. 대부분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되기 마련이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약 2년 동안 11개의 가명을 쓰며 도주 생활을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에다 유우카. 1964년 1월 15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가 여러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업가로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녀의 어머니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 딸에게 그림은 물론 피아노, 발레, 전통 무용에 영어 회화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게 했죠. 게다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지 오죽하면 보다 못한 친척이나 가게 종업원이 그만두라며 어머니를 말릴 정도였죠. 이렇듯 비록 부유한 집안 덕분에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열과 감정적인 성격 탓에 그녀의 성장기는 늘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도쿄의 리쿄 대학에 진학, 마침내 친가를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가 대학 생활을 하던 도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처음엔 그저 수입이 줄어드는 수준이었지만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로 어머니가 탈세를 저질렀다 발각되어 아버지의 회사가 최종적으로 도산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마에다는 집안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 위해 돈이 많은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는 대신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애인 계약을 맺게 되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회사에 취업하기는커녕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부모 혹은 부유한 남성에게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서만 생활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마에다가 20대 중반이었을 무렵 그녀는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자신과 애인 계약을 맺고 있던 부유한 남성이 신주쿠에 바를 하나 창업할까 해 괜찮으면 네가 경영해볼래? 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에다는 이 제안을 승낙했고 의외로 사업 수완이 좋았던 모양인지 몇 년 후에는 번화가인 신주쿠에 고급 바를 몇 개나 경영할 정도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바 경영으로 순식간에 부자가 된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의 평판은 전혀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인근 가게의 직원은 그녀를 회상하며 그 여자는 술만 마시면 돌아버렸어요. 취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죠.
옷도 늘 비싼 명품만 입고 다녔어요. 라는 말을 남겼죠. 또한 워낙 부자였던 터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 3, 4천만 엔 정도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며 돈 자랑을 했다 보니 그녀를 안이 꼽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쿠에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마녀였죠. 하지만 이런 생활에도 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녀에겐 젊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남자친구가 그녀의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친 탓에 가게 경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사업에 실패했던 아버지가 사망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마에다의 명의로 여기저기서 큰 돈을 대출받아 마에다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 돈을 갚기 위해 가게를 처분하는 한편 성인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다시금 부유한 남성과의 애인 계약을 맺으며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는 점점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계기로 도쿄를 떠나 고향인 히로시마의 친척집에서 잠시 요양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적한 지방 생활은 그녀에게 맞지 않았고 마에다는 2003년 무렵 다시금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한 인물 때문에 그녀의 삶은 다시금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2003년 도쿄 시나가와크의 한 술집에 마에다가 들어섭니다. 당시 이 가게의 사장이었던 인물은 스즈키 유우코 씨로 사진을 보시면 남자 같지만 그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스즈키 씨가 이렇게 남장을 한 이유는 그녀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성향과는 별개로 스즈키 씨는 성격도 무척 좋았고 대화나 접객도 무척 능숙해서 그녀의 가게엔 남녀를 불문하고 늘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에다는 스즈키 씨의 가게에 방문해 비싼 술을 주문하는 한편 그녀와의 대화에서 전 마에다라고 해요. 직업은 신주쿠랑 록봉기에 바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라며 자신을 소개했죠. 사실 마에다는 가게를 처분한 지 이미 한참이 지났고 여전히 어머니가 떠넘긴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예전 영광이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마에다는 스즈키 씨의 가게에 자주 방문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녀의 나쁜 버릇이 또 도지게 됩니다. 바로 시비를 거는 술버릇이었죠. 술만 취했다 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마에다를 가게의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지만 사장인 스즈키 씨는 늘 마에다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즈키 씨가 마에다를 짝사랑했기 때문이죠. 비록 마에다는 이전까지 여성과 사귀어 본 적은 없지만 스즈키 씨의 적극적인 구애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그녀와 사귀는 것은 물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마에다는 스즈키 씨에게 넌 이런 곳에서 가게 하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신주쿠에 가게 하나 내줄게.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물론 마에다는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스즈키 씨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다 보니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에다의 이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즈키 씨가 새로 가게를 차리게 될 거라 생각해 기존에 잘 나가던 가게를 처분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직이 된 스즈키 씨와 빚을 갚기 위해 애인 계약과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마에다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됩니다. 당시 스즈키 씨에겐 가게를 처분해 받은 돈과 기존의 저금이 도합 1,500만 엔,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기에 스즈키 씨 본인에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에다의 씀씀이였죠. 마에다는 과거 성공했던 시절처럼 돈 씀씀이가 무척 해뻤고 이내 스즈키 씨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제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에 이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애인 계약과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마에다가 스즈키 씨에게 성병을 옮긴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애인인 마에다가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스즈키 씨는 당연히 분노했고 이내 마에다의 외출을 제한하는 한편 그녀를 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마에다는 남성과의 애인 계약도 성인업소 근무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지출만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스즈키 씨의 저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스즈키 씨는 마에다를 사랑했던 모양인지 아니면 가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5년 3월 1일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외출을 할 예정이었고 스즈키 씨는 집 앞까지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마에다는 외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스즈키 씨는 얼른 준비하라며 그녀를 재촉했고 이 과정에서 마에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욕설을 들은 마에다는 분노했고 입을 다물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휩싸여 주방으로 이동, 식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출발 준비를 하던 스즈키 씨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흉기로 18회에 걸쳐 공격, 목숨을 빼앗았죠. 이렇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마에다였지만 그녀는 의외로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먼저 마에다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신문 배달을 중지시킨 한편 스즈키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도망친 후 약 35만엔 정도의 쇼핑을 즐겼는데요. 게다가 스즈키 씨의 의료보험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범행 발각이 늦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듯 대담한 행보를 보였죠. 게다가 그녀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스즈키를 찔렀어. 라며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당시 스즈키 씨가 살던 맨션 주인은 미납된 집세를 재촉하기 위해 스즈키 씨에게 몇 번이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그녀의 부모님에게 따님이 집세를 체납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라는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에 딸이 걱정되기 시작한 스즈키 씨의 부모님은 4월 19일 직접 딸이 살던 집으로 향했고 현관 앞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라진 점은 물론 스스로 범행을 고백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에다를 용의자로 지목, 그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체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총 11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는 점이고, 둘째는 어느덧 40대 중반을 향해 가던 그녀의 외모가 지명수배 전단지의 사진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뜩 살이 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원한 도망은 없는 법.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3월 도쿄의 한 실내 온천시설에서 우연히 그녀를 목격한 손님이 지명수배자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에게 신원을 묻자 마에다는 태연하게 전 다른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타카다 미유키라고요 라며 변명했지만 결국 그녀는 지명수배 중이던 마에다 본인인 것으로 밝혀져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말싸움 도중 홧김에 찔렀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단지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우발적으로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2007년 10월 22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예리한 식칼로 배나 목 등의 급소를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는 부검 결과로 볼 때 명백하고 강한 살이가 인정된다. 자기 중심적인 범행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2년 동안 도주하는 것은 물론 범행 후의 행적도 악질적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마에다는 항소했지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본인이 항소를 취하했고 결국 그녀의 형이 확정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허세가 가득한 자기소개,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09년 6월 12일 시가현 마이바라시에 위치한 한 분뇨 정화조 탱크. 이날 정화조 관리업체 직원 A씨는 평소처럼 정화조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빼내기 위해 맨홀에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물질이 걸린 것인지 아무리 펌프를 작동해도 침전물이 제대로 흡입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맨홀 뚜껑을 열었고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런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모리타 시게나리. 학창시절
180cm의 큰 키에 배구부 소속이었던 그는 졸업 후 대기업 유리 제조업체에 취업해 정직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와 결혼했고 이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등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그의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아이를 무척 아끼는 아버지였어요. 늘 친절했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활동도 정말 적극적이었죠. 라며 하나같이 그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요. 모리타는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 종종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이웃 주민들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전해주는 등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일면도 있었는데요. 모리타는 밖에선 무척 상냥한 인물이었지만 직장에선 유리 제조 작업의 감독관이었다 보니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일과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그에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12살 연하의 부하 직원과 불륜관계였던 것이죠.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오가와 노리코라는 여성과 친하게 지냈고 함께 사이좋게 밥을 먹는 모습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목격하는 등 본인들은 비밀로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대충 눈치채는 그런 사내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해 다소 날선 대화를 주고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가와 씨는 친구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휘둘러 라며 고민 상담을 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2009년 6월 10일 노리코 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2009년 6월 10일 이날 저녁 8시까지 야근을 한 오가와 씨는 업무를 마친 후 회사 앞에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휴대전화를 만지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목격이었죠. 당시 부모님은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는 딸을 걱정해 다음 날인 6월 11일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실종 당일 오가와 씨는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어머니가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녀는 가족에게 데리러 와달라 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줄 누군가가 있었다고 파악해 그녀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가 휴대전화를 가족 연락용 휴대전화와 가족 이외용 휴대전화로 나누어 2개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12일 시가현 마이바라시의 분뇨 정화조 탱크에서 침전물 펌프 작업을 하던 직원 A씨가 항구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하는 한편 현장 주변을 격리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시신의 신원은 이틀 전인 6월 10일 실종되었던 오가와 노리코 씨로 판명되었으며 맨홀 뚜껑 주변에선 그녀의 뭉친 머리카락, 마스카라, 화장품 등의 유류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맨홀 근처에선 다량의 혈흔 반응이 있었지만 실종 당일 지역에 비가 내렸던 탓에 대부분 쓸려 내려간 상태였죠. 한편 시신이 발견된 분뇨 정화조는 깊이 2.2m, 넓이 4.4m로 성인이라고 해도 빠지면 머리까지 잠기고도 남을 공간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시신의 머리 부분에는 끝이 날카로운 공구 같은 것으로 긁은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후두부는 둔기로 강타당해 뼈가 보일 정도로 함몰된 상태였고 양팔에는 공격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 잔뜩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사인이 폭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오물 흡입에 의한 질식사였던 것입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30회 이상 공격한 후 쇠약해진 그녀를 산채로 정화조에 빠뜨렸던 것이죠. 이에 경찰은 범행 방식으로 볼 때 범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그녀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그녀와 불륜관계였던 모리타 시게나리였습니다. 당시 체포된 모리타는 범행에 대해 추궁하자 전혀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결과 모리타가
범죄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나, 휴대전화. 당시 경찰은 모리타를 체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데이터 이력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모리타는 피해자의 실종 다음 날인 2009년 6월 11일 어째서인지 하필 이날 피해자인 오가와 씨와의 대화 이력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 역시도 모리타였죠. 게다가 이들은 평소엔 불륜관계답게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6월 11일 이후 모리타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는 즉 그녀가 사망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 자동차. 피해자 사망 이후인 6월 13일 이날 모리타는 운전하다가 돌이 튀어서 앞유리에 금이 갔다. 론미러를 조절하다가 부러졌다 라며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그는 돌이 튀어서 유리에 금이 갔다고 했지만 정작 금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간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수석 시트에서 오가와 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경찰이 자동차 전부를 조사하자 자동차 뒷바퀴 브레이크 드럼 부분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고 DNA 조사 결과 이 혈흔은 피해자 오가와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상이 가능한 것은 모리타가 차 내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공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앞유리 안쪽과 룸미러가 고장났으며 이내 바깥으로 도망치던 그녀를 쫓아가 30회 이상 공격, 최종적으로 힘이 빠진 그녀를 맨홀에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셋, 목격자. 2009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 무렵 이날 시신 발견 현장인 맨홀 근처를 운전하던 트럭 운전수가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평소라면 차가 있을 리가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종은 모리타의 것과 동일했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모리타는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은 불륜관계를 둘러싼 트러블이 있었다. 피해자 사망 시각에 모리타가 함께 있었다. 모리타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를 둔기로 공격한 후 산채로 정화조에 유기했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차 내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은 예전에 오가와 씨가 흘렸던 코피다. 뒷바퀴 혈흔은 예전에 오가와 씨가 모리타의 타이어를 교체해주다가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묻은 것이다. 애초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으며 살해 동기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진범이 있으며 모리타는 무죄라고 주장했죠.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갑작스레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했다. 불합리한 변명을 거듭하는 데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죄의 계획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은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리타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2월 항소와 상고 전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실 따로 진범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기엔 모리타의 범행 이후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보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람을 산채로 정화조에 던진다는 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간단한 투자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런 유혹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투자 상품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FX 마진 거래에 빠졌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요거구라 아기이고 196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자세한 성장 과정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경비업체에 취직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비업체를 전전했는데요. 어째서인지 그가 몸담은 회사마다 월급이 밀린다거나 입사 전과 입사 후의 조건이 확연히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며 회사와 도시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코쿠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시골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다만 그는 홀몸이 아닌 기혼자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후쿠시마현의 아이즈 와카마츠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직장을 미리 구하고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이사를 했던 데다 나이도 어느덧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생활이 지속되며 요코쿠라의 저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요코쿠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FX 마진 거래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대. 참고로 FX 마진 거래라는 것은 외환을 이용한 금융 거래 상품의 일종으로 위험성이 무척 높은 만큼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품인데요. 위험성이 높다 보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에 솔깃한 요코쿠라는 자신도 FX 마진 거래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는 이 생각을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마, 나 수도회사에 취직했어 라는 거짓말로 아내를 안심시켰는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엔 수도회사에서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서 다른 회사로 옮겼어 라는 말로 둘러대고는 본격적으로 FX 마진 거래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투자 상품들은 흔히 말하는 종잣돈, 시드머니가 필요한데요. 시골로 이사해 무직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금융 투자에 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죠. 당시 그는 FX 마진 거래에 사용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가방이나 옷 등을 전당포에 맡긴 후 이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아내는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이윽고 그 범인이 남편임이 밝혀져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코쿠라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2012년 5월 9일 오전 무렵 당시 요코쿠라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수력발전소 근처로 데려간 후 차 내에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목에 송곳을 들이대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다만 요코쿠라의 폭행은 살인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쿠라는 아내에게 실컷 분풀이를 내 입을 다물게 한 뒤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인생 역전의 기회 FX 마진 거래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내의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코쿠라는 투자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데다 심지어 이 FX 마진 거래는 엄청난 위험성을 동반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요코쿠라는 투자에 실패, 고작 2달 만에 모든 돈을 잃은 후 집세마저 체납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2달 후인 7월 13일 그는 집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 아내와 함께 차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당시 아내는 요코쿠라에 취업했다, 회사에 다닌다 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연중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코쿠라는 아내에게 다시금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걱정 마. 회사에서 자택 구입 자금으로 6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어. 하지만 600만원은커녕 취직 사실조차도 거짓말이었던 그는 아내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6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범죄였죠. 당시 요코쿠라는 한 빈집의 주차장에 살고 있었고 이 주차장에서 약 130m 정도 떨어진 곳엔 번듯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것은 종합병원에서 업무부장을 맡던 엔도 노부히로 씨와 그와 같은 병원에서 방문 간호시설 책임자를 맡고 있던 아내 엔도 유키오 씨, 그리고 노부히로 씨의 연로하신 어머니 3명이었는데요. 당시 요코쿠라는 이 집을 바라보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네. 집이 번듯한 걸 보니 돈 좀 있겠구만 이라는 생각 끝에 2012년 7월 26일 새벽 5시 50분 무렵 나이프를 들고 엔도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쳤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지던 도중 집주인인 엔도 노부히로 씨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요코쿠라는 엔도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 될 만한 거 내놔 라고 협박했지만
엔도 씨는 흉기를 든 요코쿠라의 협박을 무시, 그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몸싸움 과정에서 엔도 씨는 요코쿠라가 든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한편 몸싸움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 유키오 씨는 거실에 나왔다가 사망한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요. 이에 요코쿠라는 그녀에게도 흉기를 들이댄 후 목걸이를 빼앗은 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범인이 한눈을 판 틈을 노린 유키오 씨는 몰래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요코쿠라는 신호음이 가던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전화를 끊은 뒤 흉기로 유키오 씨를 공격해 그녀를 살해했죠. 참고로 이때 119 측에서는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차 엔도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요코쿠라는 치밀하게도 이 전화를 직접 받은 뒤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답변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엔도 씨의 연로하신 어머니는 범행 시간대에 밖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덕분에 다행히 범행에 휘말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잡초 제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엔도 씨의 어머니는 사망한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을 목격,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갑과 신용카드, 목걸이가 사라진 점으로 볼 때 이를 명백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했죠. 그리고 인근 주택을 탐문수사하던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망치는 남성을 봤다 라는 목격 증언을 확보, 최종적으로 요코쿠라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요코쿠라는 주거지 미상이긴 했지만 그가 범행 현장 인근에 빈집 주차장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를 추적해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요코쿠라는 수사 과정에서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강도살인, 주거침입,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녹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방서 전화에 아무 일 없다며 냉정하게 답변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피해자 부부의 집이 인적이 드물고 돈이 많을 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저항해서 죽였을 뿐이다. 사형 판결을 가볍게 내려선 안 된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 무렵 요코쿠라는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신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편지엔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어릴 적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본인의 목숨으로 뉘우쳐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4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한 범행이다. 갱생의 여지를 생각해도 사형 이외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라고 공표했던 요코쿠라였지만 막상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래는 사형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살아서 죗값을 치르라고 했다. 유족에겐 미안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라는 말과 함께 항소를 신청했는데요. 요코쿠라의 변호 측은 항소심에서 아내를 노숙자로 만들 수 없어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망한 피해자 부부를 위해 매일같이 불경을 읊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해부용 시신 제공과 장기 기증을 원하고 있다. 라며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3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냉혹하고 잔혹한 범행이다. 사형 판결을 피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요코쿠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요코쿠라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언론이 그에게 상고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 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죠. 하지만 2016년 3월 8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요코쿠라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금융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자라는 건 실패했을 경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귀향. 저 같은 시골 출신 촌놈이 번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고즈넉한 시골 생활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타향도 아니고 고향으로 귀향한 한 남성이 망상장애 끝에 5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호미 와타루. 1949년 야마구치현 슈난시 미타케에서 농업을 하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밝고 상냥한 성격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마을은 1960년대엔 200명 가까이 살고 있었고 중학교 졸업 후엔 다들 도시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호미 역시도 중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가 관동 지역에서 미장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시기는 일본의 성장기라 건설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그는 수입이 좋을 땐 한 달에 200만엔,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벌 정도로 크게 성공했죠. 그는 동료들 사이에선 평판도 좋았고 업무 태도도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던 그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 나이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시골 생활을 해야지. 라는 귀향의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던 1994년 10월 무렵, 당시 45세였던 호미는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고향 슈난시 미타케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간병을 필요로 했고 호미 자신도 예전부터 시골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30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엔 200명 이상이 살고 있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땐 마을 인구는 15명 정도밖에 없었고 휴대전화마저 터지지 않는 엄청난 시골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타케는 호미가 태어난 고향이었기에 그는 빠르게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도시에서 배운 자신의 건축 기술을 이용해 시골의 토지를 구입, 다리가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휠체어 친화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다른 집의 타일을 시공해주거나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돕는다든지 주민자치회 주관에 단체 여행,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전혀 문제없는 시골 생활을 보냈죠. 그렇게 마을의 구성원이 된 그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 따돌림의 이유에 관해선 좀 찾아봤는데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단체 제초 작업이 귀찮아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 마을 자치회에서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고립됐다. 이외에도 험담을 하는 걸 좋아하던 할머니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더해 다시금 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인해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 아버지는 귀가 멈과 동시에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호미 본인이 주장하는 마을에서 받은 따돌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미는 개를 무척 좋아했고 올리브와 뽀빠이란 이름의 개를 키웠습니다만 개 냄새가 난다고 지역 주민이 불평하러 오는 일이 있었고 병 때문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방에 옆집 사람이 멋대로 들어와 똥냄새 난다 라고 말하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게 도시에 사는 사람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지만 일본 시골에서는 문단속을 하거나 커튼을 치면 이웃을 신용하지 않는 놈으로 간주해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따돌림의 이유는 어쩌면 이런 사생활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에 나사를 뺀다든지 개와 산책하는데 보란듯이 농약을 뿌리는 것은 물론 누군가가 개가 마시는 물에 농약을 넣거나 자기가 만들어둔 카레에 이상한 걸 넣었다 등의 주장이었죠. 참고로 마을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같이 우리 마을엔 따돌림 같은 건 없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실제로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좀 어이없는 건 호미가 피해자였다는 점이죠. 2002년 12월 26일 호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호미는 답례품을 돌리기 위해
마을의 여러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미는 사다모리 마코토라는 인물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사다모리는 호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에 취한 사다모리가 시카를 두 자루 꺼내들더니 너 싸움은 할 줄 아냐? 라는 말을 하며 호미의 턱 밑과 가슴에 대고 지그시 눌렀습니다. 당연히 호미는 깜짝 놀라 이를 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시칼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됐는데요. 위기를 느낀 그는 결국 사다모리와 주먹 다짐을 벌였고 이내 경찰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비록 이 사건은 쌍방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애초부터 시칼을 꺼내든 사다모리의 책임이 커서 사다모리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호미의 불안감은 점점 심해졌죠. 이후 2004년 무렵 호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더더욱 마을에서 고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호미는 집에 CCTV를 잔뜩 설치하거나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모님 무덤 주변에 벽을 설치하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9년엔 집 앞에 이런 시를 적어 붙였는데요. 불을 붙이고 연기에 기뻐하는 시골놈들. 여기서 불이라는 건 마을에서 도는 험담, 소문을 의미하고 연기에 기뻐하는 시골놈들이라는 건 헛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네요. 그리고 2011년 1월 1일 호미는 집에서 1시간 거리의 경찰서에 홀로 방문해 마을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다, 괴롭다 라며 경찰관에게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결국 호미는 자신을 괴롭힌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013년 7월 21일 저녁 8시 59분 예전에 호미를 칼로 찌른 적이 있었던 사다모리 마코토의 집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당시 화재는 굉장히 심각했고 마을 주민들은 즉시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자 이번엔 야마모토 미야코 씨의 집에서도 맹렬하게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선 사다모리 마코토, 사다모리 키요코 씨 부부와 야마모토 미야코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이번엔 카와무라 사토코 씨와 이시무라 후미토 씨가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피해자 중 사다모리는 과거 호미와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야마모토 미야코, 카와무라 사토코 씨는 호미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시무라 후미토 씨의 경우엔 호미가 살던 집에 토지를 소유했던 인물입니다만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네요. 아무튼 부검 결과 시신의 사인은 목재 둔기로 공격당해 발생한 두개골 골절 및 뇌 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들도 동일했죠. 즉 범인은 피해자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 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호미 와타루였죠. 이에 경찰은 수색대를 꾸려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7월 26일 아침 9시 속옷 차림으로 산속에 앉아있던 호미를 발견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호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평소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 보니 그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고 정신감정 결과 호미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지만 책임 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기에 결국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로 사용된 목재 둔기에서 호미의 지문이 검출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집에서 호미의 DNA가 발견되었기에 결국 그는 2015년 7월 28일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항소와 상고 전부 기각되어 2019년 6월 17일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후일담입니다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미는 개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가 키우던 올리브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는 주인이 체포되고 경찰에 인도되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교도소에 수감된 호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11살짜리 초등학교 소년이었는데요. 소년은 편지에서 경제 성장기를 견인한 호미 씨 같은 분이 왜 고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호미는 이런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고향을 한 번 떠났던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진작 마을을 떠났어야 했죠. 그리고 이 소년은 실제로 호미의 면회를 가기도 했는데요. 면회에서 호미는 소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도망쳐. 도망쳐야 해. 그게 용기라는 거야.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도망갈 용기가 중요한 거야. 넌 훌륭하게 크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좀 의외의 사실입니다만 그는 시에서 일감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장 근처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차에 태워 마트에 데려다 주거나 골절로 걷지 못하는 노인을 자청해서 돌봐주는 등 이게 과연 살인마가 할 법한 행동인가 싶은 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건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신감정 결과 범인은 가벼운 망상장애로 판명났고 따돌림 역시도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다 보니 어디까지나 호미의 일방적인 주장이겠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요? 물론 설령 따돌림이 사실이라고 해도 방화와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